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전에 그 라블레처럼 좀 생소하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다들 아시죠? 영국인들이 자랑하는 그 전 세계적인 작가인데 프랑스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라신이 있다. 실제로 라신의 작품들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 내용을 그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프랑스인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작가다라고 하는 사실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음, 요전에 우리가 프랑스의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제일 먼저 꼬르네유 작품들을 읽었고 꼬르네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실은 꼬르네유, 라신, 몰리에르 세 작가 중에서 프랑스인들은 라신을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 고전주의가 어떤 것인지 고전주의에서 주인공으로 삼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이런 지식을 갖추고 라신의 작품을 읽고 나면은 프랑스인들이 왜 라신을 고전주의 작가직에 으뜸으로 꼽을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라신의 작품의 내용이나 그 주인공들이 아무리 보아도 고전주의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르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가 고전주의 이상에 가장 부응하는 작품을 쓴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이 의지로 내적인 갈등, 내적인 외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인물들이다. 이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가 이상으로 삼은 온네트 업무, 그 신사가 바로 꼬레 작품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락신 작품의 주인공들은 오르네이오 작품의 주인공들과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전 부인의 소생인 이폴리트, 의붓아들이죠. 이폴리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념에 휩싸인 나머지 파멸에 이르고 마는 페드르의 주인공 페드르. 온통 사랑의 정념에 휩싸여 그 정념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앙드로마크의 주인공들. 이 주인공들은 아무리 봐도 고전주의가 이상으로 삼은 인물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뭐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전주의가 금기시하는 인물들, 이상한 모범적인 인물들이 아닌 그런 예외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고 어떻게 라신의 작품들이 고전주의 최고 작가의 반열에 작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라신이 최고 작가 대접을 받게 된 걸까요? 프랑스인들이 왜 그토록 라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걸까요? 자,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유식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능한 한 쉽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꼬르네요 작품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프랑스 17세기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합리주의, 합리주의가 확립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주의를 확립한 대표적인 철학가가 다들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한 데카르트입니다. 인간이 지닌 여러 기능 중에서 사유 능력, 조금 속된 용어로 얘기한다면 짱구, 머리를 가장 으뜸으로 꼽은 것이고 인간의 이성,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 이성이 곧 인간 존재를 보증해 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네, 왜일까요? 인간의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은 변동이 심하고 변덕이 심하기에 의심스러울 뿐 절대 불변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와는 달리 데카르트 외에도
프랑스 17세기 철학가 중에서 인간의 사유 능력, 달리 말해 한마디로 나는 생각한다의 생각을 강조한 또 다른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수학자로도 유명한 파스칼입니다. 그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지요. 겉보기에는 둘 다 인간의 생각 기능을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서의 생각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데카르트는 만고불변의 호부동한 진리, 요지부동 움직임이 없는 확실한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결론으로 바로 인간의 사유능력, 생각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와 거리가 멀고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인간의 사유능력, 생각만은 확고부동하다. 그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발언한 말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입니다. 그 결과 그런 인간의 이성을 그 무엇보다 으뜸으로 꼽습니다. 이성을 으뜸으로 꼽는 게 바로 합리주의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보증해주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선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나약한 갈대일 뿐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약간의 기체,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한 이후에 그는 바로 선언합니다. 우주가 인간을 죽이더라도 인간은 인간을 죽이는 우주보다 고결하다고. 전혀 상반되는 결론이지요. 왜 그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인간만이 인간은 나약하다는 것, 인간은 죽는다는 것, 이 우주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보다 우월한 우주는 자신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에게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위대한 존재를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더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위대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유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생각은 데카르트에게서처럼 인간의 오만함을 부추기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생각입니다. 데카르트의 생각은 우리가 흔히 머리 좋다라고 할 때의 그런 사유 능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생각은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 IQ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색이나 명상에 가깝고 데카르트의 생각이 우리를 지식으로 이끄는 데 비해서 일종의 지혜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보잘것없다. 그러면은 비참해질까요? 아닙니다. 실은 인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존재, 인간을 그 안에 품고 있는 더 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스칼에게서 그 더 큰 존재가 바로 신이며 그 신의 은총을 알게 될 때에 인간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더 큰 존재, 즉 위대한 존재의 신에 대해 알게 해주는 것은 데카르트식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며 영혼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위대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인간이 비참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인간이 비참한 존재임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죠. 자, 지금까지 데카르트 파스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그 둘의 대비를 오르네이와 라신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스칼은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서 인간이 위대해진다라고 말하면서 데카르트를 준엄하게 비판합니다. 인간이 데카르트식의 명징한 사유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이성적 인식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인식에서 절대적인 것, 초월, 영혼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파스칼 보기에 인간의 이성적 인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성중심주의적 사유는 그 비참함을 인식하기는커녕 인간의 오만함을 부추깁니다. 저는 늘 생각하곤 합니다. 오만한 자의 눈길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합니다. 다른 존재들 위에 군림하면서 굽어보니까요. 반대로 겸손한 눈길은 보다 높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데카르트와 파스칼은 그렇게 서로 다른 두 눈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7세기, 프랑스 17세기가 합리주의 시대이고 고전주의 시대임과 동시에 그렇게 서로 다른 흐름이 공존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엉뚱한 방향에서 길어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르네이와 라신을 대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코르네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 부응하는 인간상 바로 그들입니다. 다만 데카르트가 강조한 인간의 이성, 자랑스러운 굳건한 이성을 고결한 의지로 대치하기면 됩니다. 반대로 라신 작품의 주인공들은 마치 파스칼이 지적했듯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지나는 길에 말씀드리지만 라신과 파스칼은 둘 다 장세니스트였습니다. 장세니즘이란 신의 은총을 강조한 가톨릭의 한 교파였으니 라신의 작품 주인공들이 정념에 휩싸인 비참한 존재들인 것은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비참한 존재들에 대한 인식은 보다 큰 존재에 대한 인식에 닿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후기의 라신이 종교극을 두 편 쓰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지요. 자, 아직 우리의 의문이 풀린 건 아닙니다. 라신 작품의 주인공들이 여전히 고전주의의 이상으로 삼은 인물과는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왜 그가 고전주의 최고의 작가로 꼽혔는지 아직은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7세기 당대에도 라신은 최고 인기 작가였으며 후대에도 프랑스인들이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가로 꼽습니다. 왜일까요? 라신의 작품에 보여주는 그 비극적인 정념의 메커니즘, 그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고 계속될 보편적 모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념의 메커니즘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아, 저들이 겪는 고통, 저들이 겪는 갈등, 저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걸 저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해내다니 라고 감탄하면서 박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라신의 작품은 코르네오 작품에서처럼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갈등과 딜레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꼬레이오 작품을 읽으면서도 꼬레이오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고전일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호라스와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인물을 등장시켜 그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작품이란 건 삶에 대한 교훈이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내면의 갈등과 질문에 빠지게 만드는 작품.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훨씬 풍요롭게 만드는 작품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라신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앙드로마크의 주인공 이름이 좀 친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고전문학 하브루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읽은 일리아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상기해 보시죠. 프리아모스의 아름다운 딸인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의 첩이 되었고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 일명 피루로스의 첩이 되었으며 프리아모스의 부인 헤카베 여왕은 오디세우스의 종이 되었는데 자 정작 그녀들은 어찌 되었을까? 안드로마크의 불어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슨의 희곡 안드로마크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피루루스의 첩이 된 안드로마케의 후일담을 극작으로 만든 것입니다. 안드로마케는 일리아스의 다른 인물들처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신화 속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코르네이와 마찬가지로 라신도 작품 소재를 그리스, 로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프랑스 고전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 정신을 살리자고 한 르네상스의 연장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드로마케의 이야기와 페드로 이야기를 극으로 만든 건 라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소포클레스와 함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의 한 명으로 꼽히는 에우리피데스가 이미 비극으로 쓴 작품들입니다. 라신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바탕으로 다시 두 작품을 쓴 것이지요. 요즘식으로 하면 일종의 모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라신의 작품은 독창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작에 불과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르네이오 작품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고전주의 작품의 독창성은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라신의 두 작품은 그런 독창성이 한껏 발휘된 작품입니다. 라신의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라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귀신입니다. 저는 늘 라신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절감하곤 합니다. 그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질투, 내면의 갈등, 마음의 움직임들, 감정만 섬세하게 보여주면서 그 감정과 더불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관중들은 아 그래? 나래도 그랬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라고 감탄할 것이며 정말 그렇네라며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 공감을 지금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것. 세상이 변했어도 세월이 변했어도 지금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고전입니다. 프랑스 17세기 고전주의 이상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선 고전주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를 소재로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그중 주스 다신이 연출하고 멜리나 메르쿠리와 안소니 퍼킨스가 주연한 페드라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죽어도 좋아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을 겁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제가 보기엔 라신의 작품을 참 좋아한 것 같습니다. OST 앞부분에 페드라라는 절규를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 작품을 읽으셔도 훨씬 더 많은 부분 친숙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